안녕하십니까, 백선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3대 명종실록편입니다. 작가는 박영규 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3대 명종실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어난 사건, 임꺽정의 난입니다. 임꺽정은 사회가 혼탁하고 민심이 흉흉하여 도적이 들끓던 명종시대의 대표적인 도적 두목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의족으로 통하던 인물입니다. 양주의 백정 출신인 임꺽정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이 장사인데다가 날쌔고 용맹스러우며 당시의 양반 중심의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꺽정이 출몰하기 시작하던 1559년은 척족 윤원영 일파와 이량 일파가 발호하여 온 나라가 그들의 세도에 눌려 있었고, 반대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는 온통 부정과 부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고, 민간은 학정과 수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몇 년째 흉령이 계속되고 거지가 늘어나고 도적대가 할거했으며, 남쪽에는 왜구가 침입하여 민가를 불지르고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사회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임꺽정은 이 아수라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타개하려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도당 몇몇과 함께 민가를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커지자 황해도로 진출하여 구월산 등에 본고지를 두고 주변 고을을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관할을 급습하여 창고를 털어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의족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러한 의족 행각은 백성과 아전들의 호응을 얻어서 백성들이 관할을 기피하고 오히려 임꺽정 무리와 결탁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에서 그를 잡으려고 병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은 그들을 숨겨주거나 달아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조정에서 선정관을 보내어 그를 정탑하게 했는데, 대래 선정관이 그들에게 잡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은 임꺽정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관하에서는 임꺽정이 도적의 개수라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임꺽정 무리는 개성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1560년에는 마침내 한양에까지 출몰하였습니다. 1560년 8월 임꺽정 무리를 쫓던 관원들은 그의 아내를 잡는 데 성공하여 그녀를 형조 소속의 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10월에 들어서는 한양으로 진입하는 길을 봉쇄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적 무리는 봉산에 중심 소구를 두고 평안도의 성천, 양덕, 맹산과 강원도의 이천 등지에 출몰하여 더욱 극성을 떨었습니다. 이들은 황해도에서 빼앗은 재물을 개성에 가서 팔기도 하고 한양에도 근거지를 마련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황해도 일대는 길이 막히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병력이 임꺽정 무리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해 12월에는 엉가이라는 도둑 두목이 잡혔는데, 그는 임꺽정의 참모인 서림이라는 자였습니다. 관하는 서림의 일을 통해서 임꺽정 일당이 장수원에 모여 있으면서 전옥서를 파괴하고 임꺽정의 아내를 구출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산 남면에 모여 자신들을 여러 번 잡아 그 공로로 영전한 봉산군수 이흠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평산부와 봉산군의 군사 500명을 모아 평산 마산리로 진격시켰습니다. 그러나 광군은 오히려 그들에게 패하여 후퇴하였고, 부장 연천령이
죽고 군말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임금이 직접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등 각 도에 대장 한 명씩을 정해 책임지고 도둑을 잡으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서흥부사 신상보가 도둑무리의 처자 몇 명을 잡아 성 감옥에 가두었는데 한낮에 도둑대가 들이닥쳐 옥사를 깨고 그들의 처자를 구출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광군은 본격적으로 도적 소통 작전에 돌입하여 그해 11월에 황해도 순경사 이사증이 임꺽정을 잡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은 사람은 임꺽정이 아니라 그의 형인 가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증은 이 허위 보고의 책임을 지고 파직당해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5대의 군졸들이 모두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1561년 9월 평안도 관찰사 일행은 의주 목사 이수철이 임꺽정을 잡았다고 보고했으나 그들은 임꺽정을 가장한 가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수철은 허위 보고로 파직당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임꺽정 무리에 의해 해주의 민가 30호가 불타는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광군들은 서림을 앞세워 임꺽정 체포를 하기 위해 나섰는데 수상해 보이면 무조건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온종일 호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청은 일을 중단하고 임꺽정을 색출하는 작업에 투입되었고 5도의 전시장들을 휴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황해도에서는 양민들이 도둑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세를 전부 탕감시켜 주었으며 평안도에서는 전세의 절반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이 심화되자 군민은 피로에 지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토벌대장인 토포사를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임꺽정 무리를 잡는 일은 평안도 황해도의 병사와 감사가 맡게 하였습니다. 그 후 1562년 정월 군관 곽순수와 홍원성이 임꺽정을 체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임꺽정이었습니다. 기재자비는 임꺽정이 잡힐 당시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가에 숨어있던 임꺽정은 주인 노파를 위협하여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게 한 뒤 다음 자신이 뛰쳐나가 도둑이 달아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믿고 관졸들이 임꺽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몰려가자 그는 군졸들의 말을 뺏어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서림이 저 사람이 임꺽정이다 라고 소리쳐 끝내 상처를 입고 생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임꺽정은 조정에서 체포령을 내린 지 3년 만에 붙잡혔고 체포된 지 15일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명종실록은 임꺽정 무리에 대해서 그들이 도둑이 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의 사람들이 임꺽정을 단순한 도적의 괴수로 생각하지 않고 민심을 대변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적으로 추앙했으며 무수한 설화와 소설로 그의 행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송월사설에서 임꺽정을 가리켜 앞시대의 홍길동과 후세의 장길상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임꺽정은 평민과 몰락한 양벌들에게는 의인으로 그리고 양발들에게는 도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도적 행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활동이 3년 동안이나 조선의 행령을 마비시킬 정도였다는 점에서 임꺽정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을묘외변 을묘외변은 155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왜구가 전라남도의 강진, 진도 일대에 진입하여 약탈과 뇌락질을 통해 민간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과 일본의 원활하지 못한 외교 관계와 일본 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조일 관계에서 보면 1544년 사령제인 외변으로 조선에서는 외인의 내왕을 금지시킨 바 있었지만 대마 도조의 사제와
통교 세계 허용을 바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1547년 정미약조를 맺고 외인들의 통교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약조는 외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외인들은 조선과의 무역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일본 전쟁이 전운에 휩싸여 있던 터라 내부의 무역 사정도 좋지 못해 결국 명나라 해안과 조선 해안 지방에서 노략질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1555년 5월 왜군은 선박 70여 척을 앞세우고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진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또한 어란도, 장흥, 강진, 영암 일대를 횡행하면서 노략질과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은 왜구 토벌대로 전라남도로 급파하였지만 절도사 원적, 장흥무사 한원 등이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이 포로가 되는 등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정은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순찰사, 김경석, 남치훈을 방어사에 임명하여 토벌대를 다시 급파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왜구가 설멸되자 대마도와의 무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선과의 무역관계가 악화되자 난처해진 대마도주는 조선을 약탈하고 만행한 왜구의 목을 잘라와 사과하며 세견선의 증가를 간청해왔습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의 생활 필수품을 돕고자 식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견선 5척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일본 내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고 왜구의 침입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토요토미가 일본을 통일시키자 왜구는 단순한 노략질 차원을 넘어 대규모 전쟁을 감행해왔습니다. 이것이 곧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난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통계는 거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제13대 명종시대를 이끈 사람들입니다. 주리 철학의 선구자 이연적, 1491년에 태어나서 1553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이수회의 손자이자 이번의 아들인 이연적은 1491년 성종 22년에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적이었지만 중종의 명으로 언자가 더해져 언적이라고 하였으며 호는 회암, 주의의 학문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회제라고 했습니다. 회제 이연적이 되겠습니다. 그는 24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별석길에 나갔으며 이조 장량, 사헌부 장량, 밀양 부사를 거쳐 1530년에 사관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한노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에 들어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이후 1537년 김한노 일당이 몰락한 뒤에 종부 시첨정으로 불려나와 홍문관 교리 은교 직제하게 되었고 전주 부윤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서 송덕비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으로 올라온 뒤에 다시 이조, 예조, 형조 판서를 거쳐 1545년에 자찬성이 되었습니다. 이해에 윤원영 등의 척신 세력이 을사사월을 일으키자 사림들을 신문하는 추가를 맡았으나 자신도 이때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547년 윤원영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6년을 보내다가 1553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을사사화와 같은 시른기에 이연적은 판의금 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윤원영 일파에 의한 살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힘이 부족하여 자신도 결국 사화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인은 그가 을사사화에 고전 말로 항거하지 못했던 점을 들추면서 절개를 지키지 못한 우유 부단한 학자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온건한 해결책을 강구하던 친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조의 성리학을 정립한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승도 제대로 없던 그는 주희의 주리론적 입장을 확립하였으며 이황의 성리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7살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동과 조안보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 쟁점에 무극, 태극 논점에 뛰어들어 주의 주리론적 견해에서 손숙동과 조안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의 견해는 이황애교로 계승되어 영남학파 성리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되는 중요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구인록, 대학장 구보유, 중요 구경연의, 봉선자비 등이 그것입니다. 구인록은 유교 경전의 핵심 개념으로서 인에 대한 그의 관심이 집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유교의 여러 경전과 송대 도학자들의 설을 살피면서 인의 본체와 실현 방법에 관한 유학의 근본 정신을 탐구하고 있어 이 탐구를 살펴보면 그는 주의를 추종하긴 했으나 주의가 강조했던 경물 취지의 내용을 거부하고 철저한 주리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학문적 관점은 이황에 의해 집등생되어 영남학파를 이루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학적 수양론과 실천을 강조한 그는 군자의 길을 닦는 것이 곧 학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성리학의 우뚝한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산 이황. 이황은 1501년에서 157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이황은 경상도 예안현 옹계리, 지금의 경부 안동시에서 자찬성을 지낸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 후 후실이었던 현부였던 생모 박씨의 가르침을 받아 총명한 자질로 키워 나가졌습니다. 12살 때 숙부 이후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살 때부터 혼자 독서를 좋아하여 도연명의 시를 즐겨 외웠으며 20살 때 들어 심식을 읽고 주역에 몰두하다가 건강을 해쳐 병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살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어머니 소원에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사마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33살 때 재차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유 등과 교류하고 심경부주를 입수하여 탐독 심취하였습니다. 34살 때 1534년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숙문원 부정사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 놓았으며 37살에 모친상을 당하자 고향에 3년간 복상하였고 39살에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가 곧 사가 독세에 임명되었습니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김인유가 낙향하는 것을 보고 성묘를 핑계로 삼아 사가를 청하여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핑계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의 동암에 양진암을 짓고 산웅야학을 받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을 돌입하였습니다. 이때 토계를 태계라 계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으니 그의 나이 46살 때였습니다. 그 뒤에도 그는 몇 번에 걸쳐 인관의 명을 받게 되자 조항을 따라 지방 외직을 지망하여 48살에 충청도 단양 군수, 경상도 풍기 군수 등을 지냈습니다. 풍기 군수 시절에는 전임 군수 주세봉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에 서적, 편액, 학전 등을 마련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49살 되던 해에 그는 다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태계의 서쪽에 한서암을 짓고 다시금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52살에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홍문관 부재학, 공조, 참판 등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고 낙향하여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 정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어호로 동이라고 계칭하고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 수양, 저술 등에 매진한 한편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명종은 그의 학문과 인품을 높게 보고 자주 그에게 조정으로 나올 것을 종용했지만 듣지 않자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초현부지탄, 현인을 초빙
했으나 오지 않으니 한탄스럽고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으로 보내 그 풍경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인으로 하여금 도산기 및 도산자병을 써놓게 하여 병풍을 만들고 그것을 밤낮으로 쳐다보고 이왕을 흠모했다고 합니다. 명종은 그 이후에도 자헌대부, 공조판서, 대제학 등의 현직을 내려 이왕을 초빙하려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7살에 명나라 신경의 사절이 당도하여 조정에서 상경을 강권하자 그는 마지못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명종이 돌연 병사하고 손조가 즉위하여 그를 부왕의 행장 수찬 청당 상경 및 예조판서에 임명했으나 신병 때문에 부득이 기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왕의 명망은 조야에 높아 손조는 그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하여 간절히 초병하였고 그는 여러 차례 고사 끝에 손조의 간청을 물리치기 어려워 68의 노구의 대제학 직영년의 중임을 맡고 손조에게 통치 철학이 되는 무진 육조소를 올렸습니다. 손조는 이 소를 천년의 격언 당금의 근무로서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왕은 손조에게 논어집주, 주역 등을 강의했고 노안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성악 10도를 저술해 손조에게 바쳤습니다. 이듬해 69살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번번이 사직을 간청하여 마침내 낙향을 허락받았습니다. 낙향 후 이듬해 11월 평소에 아끼던 매화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일으켜 달라고 하여 단정히 앉은 자세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손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고 애도하면서 그를 영의정의 예로 장례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왕이 학문에 본격적으로 정진한 것은 주자대전을 읽고 난 다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책을 입수한 것이 43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풍기 군수를 사퇴하고 퇴계 직거하고 있던 49살 때 비로소 이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신경주부, 태극도설, 주역, 논어집 등을 공부한 이후였기에 주작의 대강을 이해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주작 대전을 섭렵함으로써 그는 성리학에 대한 깊고 새로운 시각에 눈을 크게 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본격적인 학구 활동은 50살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왕은 53살에 정지훈의 청명도서를 개정하고 연평 단문을 교정하였습니다. 54살에 노숙 신의 숙흥 야매 잠조에 관한 논문을 썼으며 56에 향약을 기초하고 57에 역학 계몽 전의를 완성하였습니다. 또 58에 주자서 전료 및 자성록을 거의 완결하여 서문을 썼고 59에 황준거의 물음에 답하여 백록 동규 집회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기대승과 더불어 사단 칠정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였고 61살에 이연적의 태극 모변을 읽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70살에 죽을 때까지 이연적의 유고와 행장을 정리하는 한편 성리학에 관한 숱한 논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는 이같이 만학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에 이르는 한편 동양 유학의 한 산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학문을 위한 준비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중년에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실천했으며 노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학문을 쌓고 제자를 길러 맹자가 말하던 인생 삼락을 철저히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풍을 따른 학자로는 당대의 유성룡을 비롯하여 김성일, 기대승, 조목, 이산해, 이강희, 황준양 등을 위시한
260여 명에 달했고, 나아가서는 성훈, 정시안, 이현일, 이재, 이익, 이항로 등등을 잇는 영남학파와 친영남학파 사류 모두입니다. 이는 조선 주리 철학의 한 산맥을 형성하였으니 실로 한국 유학 사상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왕의 산은 골이 깊고 봉우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고 골이 깊어야 높은 강을 낼 수 있다는 이치가 바로 이왕의 에게 적합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종실록 편찬경위. 명종실록은 총 34권 3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1545년 7월부터 1567년 6월까지 2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종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실록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고 다만 선조실록의 1568년 8월 전축관에서 영의정 이준경, 우의정 홍섬의 주재하에 편찬회의가 개최되고 총재관 홍섬, 이하 당상관 낭청의 임명이 있은 3년 뒤인 1571년 4월에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 편수관으로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유익춘의 미암 일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어 당시의 편찬 과정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은 감춘추관사 홍섬, 지춘추관사 오겸, 이왕 등 9인, 동지춘추관사 박순 등 10인, 편수관은 이재민 등 20인, 기주관은 유도 등 17인, 기사관은 홍선민 등 20인으로 총 77명이었습니다. 명종실록의 특징은 여타 실록과 달리 보기에 편하게 편찬되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사실의 기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되 날짜가 바뀌면 줄을 바꾸어 기록했다든가, 또는 같은 날의 기사도 대체적으로 국왕 및 왕실에 대한 일, 대화관계, 국정집행 및 이에 대한 의정부 3, 4, 6조의 상서, 지방행정, 천문지리학 등의 순서로 배열하여 놓았다는 점, 그리고 사론을 본문과 분리시켜 그 위치를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제13대 명종시대의 세계 역사는, 명종시대는 중국 명나라는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세력이 약해졌으며,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어 조선과 명의 해안 지방에 대한 왜구들의 누락질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한편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교가 인정되어 종교 전쟁기에서 벗어나 평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3대 명종실록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생직이었습니다.